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하더라고요. 저도 야, 보면서 아메리카 웃었는데. 운이네요, 정말. 예. 만약에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관세를 매기면 타국은 안 좋더라도 미국은 괜찮을까? 지표로 보면은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시설 투자가 내려갈 때 어느 정도 다른 방향에서 돈을 공급해주면 시장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설 투자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금 풀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위치할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 리스크가 현실화될 트리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처음엔 최근에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변동성이 막 커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변동성이 그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출렁출렁 하더라도 위로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자꾸 아래로 갈 것 같은 불안감이 더 크단 말이죠.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바라볼 때 저희가 좀 트럼프의 정책 노선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상당히 좀 거칠게 보이지만 기본적인 테두리는 쌍둥이 적자를 줄인다. 요게 이제 모체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항상 상당했고, 근데 무역 수지 적자면은 미국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소비를 했다는 거니까 그걸 누가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재정에 의해서 재정을 적자를 이제 내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이제 소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쌍둥이 적자가 무역 수지 적자, 재정 적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났죠.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두 개를 적자 폭을 이제 줄이겠다. 재정 적자는 요즘에 이제 머스크를 필두로 정부 슬림화 계속 이제 재정을 좀 줄이는 이제 정부 모습이 효율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는 보호무역주의 요거로 이제 가고 있는데 관세를 매겨서 그러면 이제 쌍둥이 적자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은 두 개 적자 폭이 줄어들면 국가의 연속성은 좀 더 보장이 돼요. 먼 미래로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정책 과정에서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피해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재정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관련한 도표는 제가 인포맥스 나올 때도 좀 자주 사용하는 도표이기도 합니다. 네. 자주 나왔습니다. 예, 작년까지 미국이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을 역사상 4번째로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예전에도 트럼프 1기 때 보면 물론 트럼프 말기 때는 팬데믹이 와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썼어야 됐지만 트럼프 초반 중반까지는 재정 지출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지출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작년까지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재정 지출을 썼는데 그래서 미국 경제도 예쁘게 포장됐고 미국 주식시장도 예쁘게 포장됐는데 그걸 줄인다면 여기에서 한번 힘은 빠지는 게 되겠죠. 예. 네. 요즘에 명분도 상당히 좋아요. 미국 쪽에 물가 요즘 다시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예. 미국의 1월 CPI가 이제 3%더라고요. 예, YOY로. 근데 미국은 데이터를 보면은 향후 1년 예상치 미시건대에서 이제 발표해 주는 거. 요거 4.3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네. 근데 데이터를 한번 뭐 정리한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 테스트를 해봐도 미시건대 향후 뭐 1년 인플레이션 예상 요게 1년 이후가 정확하게 아니라 대략 한 3, 4개월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지표가 돼요. 예. 예. 너무 먼 미래까지는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실제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가도 좀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올라가는 큰 요인이 뭔가요? 재정은 그때 썼다고 해서 그때 바로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특히나 또 물가는 전형적으로 경기 후행 지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직전까지 재정을 정말 많이 썼다면, 예, 그 다음 스텝에서는 대략 한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미국은 과거에 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이게 돈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가격도 이 가격을 올리는 어떤 돈의 동력이 주어지면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어떤 돈의 동력을 좀 이제 끊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요거는 저의 짐작을 넘어서 채권 시장도 사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즘에 시중금리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다른 나라의 장기채 금리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네. 이게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유가가 요즘 떨어지니까 그러면 모든 나라의 시중금리 특히 장기금리 떨어질 건데 요건 공통요인. 예. 근데 미국만의 좀 더 많이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게 미국만의 특수 요인인데 예, 미국의 재정 지출 감소할 거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향후로 경제에 이제 조금씩 영향을 줄 건데 요즘에 소프트 지표에서도 나타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 지표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 실무하는 사람들에게 예, 향후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데 요즘에 뭐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그리고 뭐 ISM 제조업 지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점치고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향후에 재정 감소에 의해서 일정 부분 경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소프트 지표 저희 코스피하고 궁합도가 굉장히 좋은데 예. 저희 코스피가 계속 예, 시원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은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불안에 대해서 저희 한국도 완전히 비켜나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재정 쪽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무역 쪽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렇죠. 예. 무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 코멘트가 시청자들이 하나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 뭐 이렇게 하나 뜨더라고요. 저도 야, 보면서 아메리카 웃었는데. 운이네요, 정말. 예. 이제 만약에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관세를 매기면 타국은 안 좋더라도 미국이 괜찮을까? 요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표로 보면은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예. 상대국에게 관세를 매기고 그래서 상대국이 경기에 충격을 받으면 총수요가 내려가니까 미국 기업들은 이거 뭔가 팔아보려고 그러는데 글로벌 총수요가 다운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한번 요 도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 8페이지 보시면 여기 검은색 선이 미국의 시설 투자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일기 보호무역주의 때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확하게는 이게 2018년 2분기부터 나타났어요. 예. 이때부터 시설 투자가 계속 줄어들죠. 기업은 스마트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면 시설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 도표의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의 시설 투자 지표 역사상 최고치예요. 계속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는 만약에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관세 또는 자국에 대한 투자 어느 거 선택하려고 계속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예, 자국의 시설 투자가 떨어졌다는 걸 트럼프 일기 때는 경험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양당 간의 선택을 하라고 타국에게도 압박을 하고는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도 그냥 미국 내에서 예, 총수요가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시설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회 비용이 아니라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게 이 도표 보면 시설 투자가 감소하는 시기에 S&P는 계속 오르네요. 예. 이게 그냥 이제 저처럼 주식끈이 짧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예. S&P는 이렇게 탄탄한 건가요? 자, 여기에 그러면 약간
내용을 포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손바닥 표시가 화면에도 같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시설 투자가 감소했을 때 S&P 500이 견조했던 시기가 예전에 2012년, 13년 요때 그리고 18년, 19년 요기 언저리 네. 요때 이제 두 번이 있었죠. 자, 근데 요때 보면 시설 투자가 감소할 때 뭔가 보완책을 내놓으면 그러면 시장은 버틸 수 있어요. 2012년, 13년 요때 한번 볼까요? 요때 시설 투자 감소는 미국의 셰일 오일, 셰일가스 개발 요게 이제 한물 가면서 내려왔었죠. 이제 그 시설 투자가 이제 하락을 했죠. 네.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랬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요때 미국은 한참 그 QE 시리즈였습니다. QE 1, 2, 3 그때는 QE 2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 3까지 돈을 계속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연준이 이제 QE를 했는데 QE는 아닌데 양적 완화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조롱을 하는 단어를 라이트 QE라고 붙였습니다. 그때도 QE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단어 붙이기로 이거 QE4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연준은 강력하게 뭐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늘어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QE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설 투자가 내려갈 때 어느 정도 다른 방향에서 돈을 공급해주면 시장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설 투자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공급할 수 있을까? 지금 물가가 지금 미국이 이제 어느덧 다시 3%고 예상 인플레가 4.3입니다. 돈을 지금 풀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그렇다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 신규 시설 투자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과거와는 달리 유동성이 공급이 될 그런 이제 출구 자체가 많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증시도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재정 지출 감소에 의한 펀더멘탈 약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자체도 예전에 보면 미국의 펀더멘탈을 훼손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돈을 풀기는 까다로운 환경 그렇다면 시장은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만약에 알고 있을 때 그래도 이걸 정책을 계속 추진할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 정치 사이클에서 보면은 만약에 경제가 너무 높았을 때 이게 무너진다면 경제가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경제가 언제 무너지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임기 중후반? 초반 아닐까요? 맞습니다. 임기 초반에 무너지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임기 중후반에 경제를 살리면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장기 연속성을 위해서 쌍둥이 적자를 줄이는 그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데 경제가 좀 불안해 보인다? 이 정책을 언제 강하게 푸시하는 게 제일 좋으냐? 임기 초반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느낌상으로는 이미 당선된 지 굉장히 오래된 느낌 아닙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금 와서 터트린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심이 가거나 뭔가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정말로 무너지는 걸 원할까요? 무너지는 걸 최대한 어느 정도 스무딩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시적인 방책들이 보여요. 해외에서 미국에 좀 투자하면 우리가 좀 봐줄게. 여러 무역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미시적인 방책입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파월 의장을 위시해서 연준도 좀 압박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야 돼요.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방책들도 병행하면서 자기의 큰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못 나와요.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선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화당 입장에선 만약에 미국 경제가 임기 초반, 트럼프 임기 초반에 흔들린다면 이후 중후반에 살아났을 때 공화당의 정권 연장이 맞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뭐 헌법 때문에 삼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트럼프가 최근에 공개적으로 자꾸 뭐 삼선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고 예. 네, 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 수정 헌법을 다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면요. 트럼프의 정책이 그러면 재정 적자를 줄이면 결국엔 경기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우 종전 협상을 잘하고 뭐 어떤 식이든 간에 이게 빨리 끝나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 추세대로 더 빠르게 하향 안정화된다면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너무 긍정적인 해석일까요? 이제 그 요인을 바라고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직전에 재정 지출이 역사상 4번째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줄어들었을 때 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작년에 재정 지출을 이 정도로 썼을 때 유동성 함정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지출을 쓰면 작년과 유사한 게 역사상 4번째. 그러니까 1980년대 저축 대부조화 그리고 금융위기, 팬데믹 요 정도 규모를 작년에 썼었어요. 네. 예. 근데 유동성 함정도 없었단 말이죠. 뭐 사람들이 두려워서 돈을 못 쓰고 돈을 쟁겨두는 거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에 의해서 경제도 더 예쁘게 포장되고 주식장도 더 예쁘게 포장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재정 지출을 줄여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에너지 가격 뭐 어떻게 이제 뭐 제어를 한다곤 하더라도 이 재정 쪽에서의 타격이 꽤 크지 않을까. 그 상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워낙 독특한 그 정책 구상을 많이 밝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영주권을 우리 돈으로 한 70억 원에 팔겠다. 그걸 또 한 100만 장을 팔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지금 그 재정 적자 관련된 얘기일까요? 여러 미시적인 타겟책도 이제 계속 병행해서 같이 내어놓는 형태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요인을 볼 때 뭐 지역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개별로도 중요하지만 제일 센 힘이 뭐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재정과 보호무역주의 요거에 의한 타격일 수 있다. 쌍둥이 적자다. 맞습니다. 네.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럼 한 번 더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감소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투자를 시작했고 공장의 신규 오더가 계속 공장 짓는 계획들이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중단하지 않는 한 이게 급격하게 시설 투자 축소로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 있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또한 너무 제가 미국을 좋게 보고 있는 편향일까요? 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경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경우가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트럼프 일기 초반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네, 미국 인프라 투자. 맞습니다. 예, 네. 그건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수년짜리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일기 초반 약간 반짝하다가 모두 다 후퇴를 했어요. 예, 그 관련한 뭐 종목, 이슈 이런 것들이 쑥 들어갔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시설 투자도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시설 투자 많이 해서 공급량 늘어나고 판매가 잘 되면 기업들은 좀 빠르게 시설 투자를 완공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그 투입하는 비용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지금 미국의 경제 또 증시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국 시장이 최근에 미국 변동성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도 약간 적응이 안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는 환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환이 요즘 미국, 한국 금리 차에 연동해서 잘 움직이더라고요. 네, 국채금리 차이에 의해서. 맞습니다. 한 9페이지 제가 가지고 온 그림 볼까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화는 금리 차에 잘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원화는 뭐 좀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금리 차에 연동해서 잘 움직이는 통화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모종의 이유로 금리 차에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이 해외 투자 많아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도 해외 투자 많아지고 금리 차에 의해서 엔화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이러한 형태로 가니까 이제 서서히 원화가 강세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해외의 매도 압력이 해외 투자자의 매도 압력이 좀 줄었습니다. 이러한 일순간의 수급의 변화로 저희 코스피가 튀어 올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돌이켜 볼 게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 원화는 강세, 근데 코스피는 급락. 이런 현상이 있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화가 조금 강하더라도 저희 코스피가 안전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 리스크가 현실화될 트리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처음엔 엔화입니다. 여러분 일본 물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4%인 거 아십니까? 일본 물가요? 맞습니다. 몇십 년 만에 있는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일본 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1월 물가. 근데 일본 물가는 엔화하고 경로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뭐 도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커진 거죠. 근데 엔화가 한마디로 이제 일본 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건데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게 이제 트리거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또 저는 미국의 고용 시장도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이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차트이기도 한데 미국채 10년물 빼기 3개월물,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요거하고 제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제 지표가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상당히 비슷하죠. 한마디로 실업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ADP 고용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으나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뭐 공무원 많이 해고시켰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내부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미국 기업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실업률이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또 작년 하반기 때 한참 샤메 룰 언급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고용도 저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시장 하락의 트리거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트리거로는 여러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참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작년 하반기에도 주가는 하락 압력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버텼던 건 작년에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재정 지출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버텼는데 요즘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 매출액 증가율 떨어진 것,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향후 딥시크 때문에 또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이거를 반영해서 추가로 내려간다면 주도주가 흔들릴 때 시장도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요즘 엔비디아 주가 200일 이평선을 하회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정통하신 분들 많으실 거니까 주도주가 200일 이평선을 하회했다는 의미가 뭔지는 충분히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세 가지 트리거, 엔화, 그리고 미국의 고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도주 엔비디아 움직임,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도주가 이렇게 바뀔 때 항상 주식시장은 어려운 건가요? 그게 어떤 원칙처럼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칙처럼 대부분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2012년, 13년 저희가 셰일가스 그때는 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셰일가스 관련 종목들 잘 갔죠. 그러다가 팡으로 되게 부드럽게 전환됐습니다. 이때 미국은 돈을 많이 풀었었죠. 돈을 많이 풀면 주도주 전환 시기에도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도주 교체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려면
어딘가에서 상당히 강력한 돈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물가가 높단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그럼요. 파트장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하락이 더 깊어지고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다면 미국이 주식시장이 큰 하락을 그냥 또 두고 보지만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만약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과거에 돈을 줄일 때 SVB 사태가 났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기고 기업이든 지방은행이든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미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대처를 하고 돈을 풀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가가 떨어져야 그게 네.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향후의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 분쟁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중재를 위해서 뛰어들고 있다고 또 보여지고요. 일단은 물가가 지금 수준이라면 미국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 추가 하락 트리거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고용시장 불안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주도주가 하락하는 것.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200일 이평선을 하회했다. 이건 이제 이미 나타났으니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죠. 근데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건 혹시 미국 고용이 실제로 당장 지금 ADP 고용도 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 무너질 지금부터 정말 다시 우려가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아까 그 시설 투자 지표 그 자체가 고용을 어느 정도는 의미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총 수요가 내려가니까. 근데 미국 기업 입장에서 그래도 미국인들은 소비를 어느 정도 하니까 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인력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내부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 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풀었을 때 이것에 의해서 그 자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 그게 없어져 버리면 미국 내 소비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업은 인력 규모를 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좀 어렵습니다. 쌍둥이 적자를 잡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중기적으로는 경기에 일정 부분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용 쪽도 그에 반응하면서 지표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산성 혁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투자나 뭐 이런 그러니까 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도 생산 설비도 줄 수도 있죠. 고용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로봇이 대신한다면 AI 소프트웨어가 워낙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혹은 또 계속해서 우상향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관련 데이터를 들고 나왔으면 정말 좋았었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설명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 그 프레드 홈페이지 가보시면 미국의 노동 생산성, 근데 생산성은 그 지표 그대로가 아니라 증가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AI 신기술에 의해서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제도 좋아질 거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생산성 증가율은 회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은 통계적인 테스트를 해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변한 이후에 GDP 증가율이 3에서 6개월 이후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작년 하반기까지 측정된 생산성 증가율이 YOY로 꺾였다면 올해 상반기 또는 중반기까지 미국의 GDP가 생산성에 도움을 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요. 오픈 AI 위시에서 AI 여러 반도체 칩 관련해서는 돈을 벌지만 나머지 AI 기업들은 대규모 적자 기업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좋아야 생산성 증가율이 늘어나는데 아직 그건 아닌 거죠. 관련한 데이터 여러분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저도 이제 들고 나올게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질문 드리다가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에 빼먹었는데 이것만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거대한 이제 좀 내리누르는 미국 쪽에서 내리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 코스피 최근 반등에 따라가시기보다는
오랫동안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마지막 고개라고 봐요. 요거 조심하셨다가 그 이후로 미국 시장은 좀 더 부진하지만 저희는 좀 더 내려가면 역사상 가장 단단한 밸류에이션이라는 트레일링 PBR 0.75배 멀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한국 시장은 옆으로 길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개별주 장세, 소위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 있고, 요즘 제가 좀 주목하는 건 한한령 해제, 요 위시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미디어 업종 관련 중소형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0.75배, 그러니까 PBR,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0.75배가 지수가 얼마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왜냐면 지금 2,576인데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를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요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 2,200입니다. 2,200이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단단한 바닥.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